몽실 언니. 글 권정생. 1. 아버지를 버리고. 몽실아, 어서 가자.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을 재촉했다. 엄마, 어디가? 아무데 가면 왜? 인제 가면 안 와? 밀양댁은 대답이 없다. 몽실은 궁금했다. 아무래도 이 길로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벌써 밀양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살인문을 나선다. 끌려가면서 몽실은 무섭기도 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들로 나가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밀양댁은 흡사 도망을 치는 사람처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윗방 아줌마한테도 아무 말 않고 가? 시끄럽다. 그냥 가면 되는 거다. 몽실은 그제야 알아차렸다. 어머니 밀양댁은 지금 진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냉이꽃이 하얗게 자복자복 피었다. 골목길은 너무도 환하고 따뜻하다. 우물 앞 대추나무 아래까지 끌려가다가 몽실은 갑자기 밀양댁 손을 뿌리쳤다. 얘야, 어딜 가니? 내 소꿉살림 갖고 올게. 몽실은 하마터면 두고 가버릴 뻔했던 솥굽을 가지러 뛰어갔다. 뒤란담 밑에다 모아둔 사금팔이랑 병뚜껑, 구멍 뚫린 고무공, 조롱박 한 짝, 구질구질한 솥굽 살림은 건너집 희숙이와 같이 주워 모은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깡그리 혼자서 치맛자락에 쌌다. 그러곤 밀양댁에게로 달려갔다. 빨리 와. 그까지 깨진 사기 조각은 뭐 타러 갖고 가니? 이거 내 살림이야. 몽실은 솥굽을 싼 치맛자락을 꼭꼭 감쌌다. 그러고는 밀양댁의 손에 잡혀 종종걸음으로 끌려갔다. 구불구불한 우찻길을 따라 심리를 가면 장터마을이 있고 기차정거장이 있다. 거기서 기차를 탔다. 몽실은 그제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 엄마, 아버진? 말하지 마.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거다. 아버지한테? 그렇다니까. 밀양댁은 역정을 내면서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빈 의자가 없어서 몽실은 줄곧 밀양댁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5정거장인지 6정거장인지를 지나서 내렸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정거장이었다. 몽실이가 살던 곳의 기차 정거장보다 더 작고 더 보잘것없는 정거장이었다. 어떤 낯선 할머니와 몽실이와 밀양댁 셋이서만 내렸다. 대합실로 나가니까 웬 키 큰 남자가 우뚝 서 있었다. 얼굴빛이 검고 기운이 세 보이는 남자였다. 밀양댁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밀양댁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몽실은 왠지 그 남자 어른이 싫었다. 몽실아. 응? 밀양댁이 잠깐 망설이다가 몽실이 손을 정답게 쓸어주면서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인사드려라. 몽실은 멍해지기만 했다. 여기가 낯선 곳이 아니고 이 남자와 어머니가 무섭지만 않다면 소리질러 울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몽실은 울지 못했다. 그렇다고 어머니 말을 그대로 고분고분 들어주지도 못했다. 한 달 전 돈 벌러 집을 나간 아버지가 커다랗게 떠올랐다. 엉덩이를 온통 누덕누덕 기워 입은 바지가 그지없이 정답던 아버지였다. 자주 어머니와 싸우긴 했지만 역시 몽실의 진짜 아버지는 한없이 가난한 그 아버지뿐이다. 몽실이가 멍청이 서 있으니까 밀양댁은 조금 난처했던지 이내 그 낯선 남자를 따라 정거장 대합실을 나섰다. 자갈이 잔뜩 깔린 신장로를 걸어가다가 비좁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울퉁불퉁한 논밭들이 이어진 들길을 한참 걸었다. 그러고는 개울가 골짜기 길로 가다가 높은 산을 넘었다. 몽실은 숨이 차고 힘겨웠다. 집에서 가지고 온 솥굽 살림은 어느 틈에 하나 둘 모두 빠져나갔는지 없어져 버렸다. 고개 마루턱에 올라가서 셋은 앉아 쉬었다. 몽실은 자꾸만 울고 싶어졌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왜 어머니는 도망쳐 나와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인지 얄밉기도 했다.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팠다. 산기슭을 둘러봤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벌써 져버린 지 오래다. 엄마, 배고파. 몽실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했다. 미량댁도 몽실이가 애처로웠는지 가까이 가서 껴안았다. 조금만 더 참자. 이제부터는 절대 배 안 고프게 해줄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새아버지네 집에. 돈 벌러 간 아버지는 어쩌고. 그 아버지는 이제 안 온다. 왜 안 와? 먼데 가버렸으니까. 몽실은 입을 다물었다. 한 달 전에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이젠 몽실의 아버지가 아닌 것일까? 정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아버지는 분명 몽실이한테 말했었다. 거칠고 마른 손으로 몽실이를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었다. 아버지, 얼른 돈 벌어 갖고 와야 해. 돈 많이 벌어 갖고 와야 해. 그날 아침 아버지는 산나물죽을 2그릇이나 먹고 찢어진 고무신을 새끼 끈앞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집을 나섰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온다고 거듭거듭 말하면서 떠났던 것이다. 그 아버지가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새아버지를 얻어가서 살게 된 것이라는 뜻을 몽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어머니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쌀이 없어서 매일 굶기만 했던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긴 했지만 언젠가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다. 몽실은 고개 마루턱에서 미량댁에게 말했다. 엄마, 그만 집에 돌아가. 아버지 돌아오면 어떡해. 안 돼. 아버지는 안 온다. 미량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새아버지라는 남자에게 말했다. 어서 가봐요. 그래, 가봅시다. 몽실은 어쩔 수 없이 미량댁 손에 끌려 일어섰다.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벗어나 조금 넓은 들판에 나왔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조그만 마을에 닿았다. 두고 온 동네와 같이 감나무가 있는 대추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몽실은 너무나 지쳤다. 그래서 새아버지네 집에 닿자 방 안에 들어가 그냥 쓰러져 버렸다. 눈을 떴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다. 낯선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알고 소스라쳐 놀라 일어나 앉았다. 이제 일어났냐? 방 안엔 어머니 대신 낯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오른쪽 눈 위엔 오징어 다리에 붙은 멍울 같은 사마귀가 있고 쪼글쪼글 주름투성이 할머니였다. 몽실은 방 안을 둘러보면서 찔끔거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엄마 곧 올 거다. 할머니는 무척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았다. 몽실의 손을 꼭 잡고 글썽거리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닦아준다. 그러면서 밖을 향해 소리쳤다. 에미 거기 있냐?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미량댁이 들어왔다. 몽실아! 엄마! 몽실은 반가움에 그만 미량댁 품에 안겨 울었다. 됐어. 그만 울고 밥 먹자. 배고프지? 저녁도 안 먹고 여태 자버렸으니까. 몽실은 2번, 3번 미량댁의 손을 쥐어보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을 했다. 미량댁이 밥을 가지고 왔다. 어쩌면 놀랍게도 하얀 쌀밥에 생선 반찬까지 있지 않은가. 몽실은 그러나 밥이 잘 먹히지 않았다. 아직도 서먹서먹하기만 한 낯선 집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먹고 숟갈을 놓으니까 미량댁이 눈을 깜빡깜빡했다. 많이 먹으라는 눈짓이다. 그러나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미량댁은 몹시 안타까운 듯이 나머지 밥그릇을 가지고 나갔다. 몽실이가 미량댁 뒤를 따라가려니까 할머니가 붙잡았다. 여기 앉아라. 나이가 몇 살이냐? 몽실은 엉거주춤 할머니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7살. 7살인데 이렇게 키도 크고 말도 잘하냐? 이제부턴 여기서 나하고 사는 거다.
내가 몽실의 할미다. 알았냐? 몽실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나가서 놀아라. 몽실은 밖으로 나갔다. 마당이 훤히 넓은 집이었다. 그러나 쓸쓸하고 외로운 집이었다. 몽실아, 세수하자. 밀양댁이 우물가로 몽실을 데리고 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옹배기에 부었다. 몽실은 세수를 했다. 밀양댁은 행주치마로 얼굴을 훔쳐줬다. 몽실은 집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돌아가지 않아? 밀양댁은 낯빛을 무섭게 했다. 아버지는 먼데 가버리고 안 온다고 했잖니. 이제 아버진 몽실이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 새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다. 알았니? 몽실은 목에서 꺽꺽 막히는 덩어리를 삼키고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몽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의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가난한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조금 부자인 새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다. 덤으로 할머니도 생기고 남의 집 아랫방을 빌려 살던 것도 버리고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새아버지는 성이 김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김주사라 불렀다. 김주사는 원래 부인이 있었지만 병으로 죽고 호라비로 살다가 이렇게 몽실이 어머니에게 새로 장가를 든 것이다. 이 산골 마을 이름은 뎃골이라 했다. 뒷산 골짜기로 보리뚝나무가 무성하여 달밤엔 은빛 잎사귀가 아름다웠다. 뎃골 아주머니들이 몽실에게 물었다. 네 이름이 뭐냐? 정몽실이야요. 정몽실이? 마을 아주머니들은 뜻있는 웃음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밀양댁은 조용한 곳에서 몽실에게 가르쳤다. 누가 묻거든 이제부턴 김몽실이라 대답해야 한다. 왜 엄마? 정씨 아버진 이제 참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잖니. 내 성도 이젠 김가야? 그래, 김가다. 몽실은 정이라는 성을 버리고 김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김몽실. 아무래도 서툴고 이상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몽실은 뎃골 마을에 익숙해지고 버려두고 온 옛날 집은 차츰 잊어갔다. 진짜 아버지라고 고집을 부리던 정씨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굶는 날이 많고 산나물죽으로 목숨을 이어오던 가난도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1년이 지나자 몽실은 행복해졌다. 이젠 몽실은 완전히 뎃골 김주산의 딸이 되었다.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가 되었고 마루가 있고 감나무, 대추나무가 있는 커다란 집이 몽실이네 집이 되었다. 그 1년이 되던 5월에 밀양댁은 귀여운 아기를 낳았다. 예쁜 사내 아이였다. 몽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자 갑자기 옛날이 되살아났다. 몽실에게는 사내 동생이 하나 있었다. 정씨 아버지의 아들인 진짜 몽실이의 동생이었지만 어릴 때 몹시 앓다가 죽은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되살아난 동생과 그 동생의 죽음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몽실은 저도 모르게 외로워지는 것이었다. 1년 전에 김주산의 집에 왔을 때 그 서먹서먹하던 마음처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2. 다리병신.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은 영득이라 불렀다. 김주사가 지은 것이다. 영득이는 온 집안의 귀염둥이였다. 특히 할머니는 영득이가 조금만 울어도 밀양댁을 꾸짖었다. 그렇게 영득이를 귀여워하자니 자연히 몽실은 옆으로 밀려났다. 그냥 밀려난 것이 아니라 몽실은 벌써 이 김주산의 집에서 귀찮은 자식이 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몽실에게 수다스러우리만큼 심부름을 시켰다. 몽실아, 애기 기저귀 빨아오너라. 몽실은 기저귀를 빨았다. 설거지해라. 마루도 훔치고 방도 쓸어라.
이제 8살인 몽실은 시키는 것을 싫다고도 할 수 없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심부름은 몽실이가 모두 해야 했다. 몽실이 물 좀 떠오너라. 할머니가 명령처럼 말했다. 몽실은 얼른 먹던 숟갈을 놓고 일어나려고 했다. 밥 먹어라. 내가 가서 떠올게. 밀양댁이 몽실을 앉히며 일어서려고 했다. 애미는 영득이 봐야지. 몽실이 갔다 오너라. 할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일어서려던 밀양댁이 주저앉고 몽실이가 나갔다. 물을 한 대접 떠와서는 먹던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뭘 그토록 꼼짝거리냐. 얼른 먹고 밥상 치워야지. 몽실은 얼른 먹으려고 숟갈을 빨리 눌렸다. 그릇 긁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다. 왜 이렇게 야단스럽냐. 계집애가 얌전하지 않고. 몽실은 숟갈을 조심조심 움직였다. 몽실은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밥상을 치웠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몽실이를 몰아붙였다. 새아버지 김주사도 말씨가 거칠어졌다. 몽실은 점점 무섭고 고달파졌다. 조금만 놀고 있는 기미가 보이면 김주사는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놀기만 하냐? 몽실은 할머니와 김씨아버지 곁에서 밥을 먹는 것이 무서워졌다. 혼자서 부엌 구석에서 몰래 훔쳐먹듯이 했다. 김씨아버지와 밀양댁이 싸움을 했다. 고개 넘어 장터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 조금 늦게 장에서 돌아온 김씨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날 밤 몽실은 할머니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구의 고함 소리에 눈을 떴다. 건넌방에서 김씨와 밀양댁이 싸우고 있었다. 그땐 몽실이를 친딸처럼 키워주겠다고 했잖아요. 밀양댁이 김씨에게 말하는 소리가 났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나서 잔뜩 귀를 기울였다. 누가 구박이라도 했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따뜻하게 재워주는데 뭐시 불만이오? 너무하셔요. 그 애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키고 있잖아요. 어디 미워서 시키는 거요? 바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아무리 바쁘다지만 너무하잖아요. 끝내 밀양댁은 참지 못해 울어버리고 김씨가 밀양댁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몽실은 이불을 가리고 훌쩍훌쩍 울었다. 크게 실컷 울고 싶어도 할머니가 무서워 소리를 죽여 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점 잦아졌다.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었다. 몽실이 냇물에서 영득이의 기저귀를 빨아 옹배기에 담아 이고 오는데 골목길 모퉁이에 밀양댁이 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몽실을 보자 무작정 손목을 끌고 모퉁이집 정식인의 뒤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몽실은 영문도 모르고 밀양댁의 손에 끌려 들어가 옹배기를 내려놓고 엄마, 왜 여기 숨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몽실은 밀양댁 치맛자락을 잡고 오들오들 떨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발이 시려서 동동 뛰었다. 밀양댁은 몽실이의 어깨를 쌓안고 다독거렸다. 아직도 나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때였다. 바깥 골목길로 투박한 발소리가 나면서 화난 남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그냥 가지만 이 다음에 와서는 연놈의 주리를 틀어놓을 테다. 몽실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서는 듯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남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싸움을 할 때. 아, 그렇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친아버지 정씨의 음성이었다. 몽실은 밀양댁을 쳐다봤다. 어쩌면 몽실은 1년 반이나 헤어져 있었던 정씨의 음성만 듣고도 아버지를 기억해내었는지 정말 만만찮은 아이였다. 엄마, 몽실이 입을 때렸는데 밀양댁이 손으로 그 입을 막았다. 가만히 있어. 가만. 정씨의 음성이 이내 들리지 않고 발소리도 나지 않았다.
몽실은 정씨의 음성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그 음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했다. 밀양댁은 온몸으로 몽실의 입을 막았다. 몽실아,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밀양댁은 속삭이듯 애원했다. 몽실은 고통스럽게 참고 있었다. 이윽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자 밀양댁은 몽실을 풀어놓았다. 몽실은 빨래 옹배기를 들고 조용히 정식인의 뒤란에서 나왔다. 몽실은 한 길에 나와 멀리 고갯길 쪽을 내다봤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매운 바람만 휘몰아치고 정씨 아버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몽실아, 무얼 보는 거야? 얼른 집에 돌아가자. 몽실은 밀양댁을 따라 힘없이 걸었다. 집으로 가니 이번엔 김씨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채 영드기를 등에 꼭꼭 싸업고 있었다. 밀양댁은 아직도 얼굴빛이 하얀 채 김씨가 업고 있는 영드기를 받으려 했다. 영드가 젖 먹자. 그런데 뜻밖에도 김씨는 영드기를 놓아주지 않았다. 영드기를 감추듯이 몸을 빼고 밀양댁 앞을 가로막아 섰다. 필요 없으니까 몽실이 데리고 당신 남편 따라가시오. 밀양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영득이 배고픈데 젖을 먹여야 해요. 영득이 걱정 말고 어서 이 집에서 나가시오. 밀양댁과 김씨는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다. 밀양댁은 아기를 달라고 하고 김씨는 주지 않으려 하고, 그러자 김씨 등에서 영득이가 울기 시작했다. 김씨는 기어코 밀양댁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밀양댁은 두 손으로 얼굴을 쌓아놨다. 곁에서 보고 있던 몽실이 밀양댁한테 매달리며 울먹였다.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 그러나 몽실의 그 한마디가 김씨의 화를 더욱 복돋우고 말았다. 김씨는 밀양댁과 몽실을 한꺼번에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둘은 김씨의 억센 손에 떠밀려 문짝에 부딪혀 쓰러졌다. 맞다지 문이 왈칵 열리며 밀양댁과 몽실은 봉당 끝에 떨어져 다시 처마 밑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몽실이 거꾸로 떨어지며 다리를 치켜든 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위로 밀양댁의 몸뚱이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다. 엄마! 몽실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밀양댁이 황급히 일어나 몽실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몽실은 일어나지 못했다. 왼쪽 다리 무릎이 반대로 젖혀져 부러지고 만 것이다. 몽실은 한 번 비명을 지르고는 조용해졌다. 그대로 까무러쳐 버린 것이다. 밀양댁은 몽실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부엌으로 안고 갔다. 물을 떠서 먹이고 어깨를 흔들고 다리를 지그시 눌러보기도 했다. 밀양댁 혼자서 목이 타도록 몽실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건넌방 할머니도 김주사도 모두 문을 꼭꼭 닫아놓고 내다보지도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밥도 짓지 못하고 외양간의 소에게도 죽을 쏘아주지 못했다. 밀양댁은 몽실을 안고 캄캄한 부엌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추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몽실아, 몽실아. 밀양댁은 몽실의 뺨을 쓸어보고 가슴에 손을 대어보기도 하면서 초조하게 몽실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는 김씨 등에 엎인 영득이가 잠이 들었는지 울음소리가 그치고 조용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느 때쯤인지 몽실이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드디어 몽실은 눈을 떴다. 엄마. 몽실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밀양댁이 몸을 다독거림 물었다. 몽실아,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니? 다리가. 밀양댁은 더듬거리며 몽실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보지 않아도 왼쪽 다리가 2배나 부어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몽실아, 참아라. 시끄럽게 굴면 아버지가 또 야단을 칠 거다.
몽실은 울음을 삼키며 애써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찢어질 듯한 아픔은 몽실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어머니 가슴에 의지한 채 줄곧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죽여 울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몽실은 밀양댁과 함께 부엌 바닥에 앉아서 지새웠다. 날이 밝자 밀양댁은 몽실을 안고 망설이면서 안방문을 열었다. 김씨가 영득이를 곁에 뉘어놓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밀양댁은 조심조심 한쪽으로 가서 몽실을 뉘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김씨가 눈을 떴다. 힐끗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다. 김씨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말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조금 뒤에 가마솥 아궁 위에 불을 지피는 기척이 났다. 쇠죽을 끓이는 모양이다. 밀양댁은 그제야 안심을 했다. 김씨의 화가 어느 정도 풀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밀양댁은 몽실을 뉘어놓고 고이 잠든 영득이를 살며시 안았다. 영득이는 팔을 내저으며 잔뜩 얼굴을 찌푸렸다. 밀양댁이 퉁퉁 부은 젖꼭지를 물렸다. 영득이는 꿀꺽꿀꺽 젖을 빨기 시작했다. 아침밥을 지었다. 밀양댁은 전처럼 밥상을 차려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할머니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느 때와 같이 밥을 먹었다. 김씨도 별로 말이 없었다. 몽실의 다친 다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눈치도 없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몽실은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뒤쪽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서 눈물을 짜고 있었다. 할머니도 걱정해주지 않고 김씨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서러웠다. 마음껏 엉엉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 밀양댁은 김씨 눈치 보랴 할머니 눈치 보랴 겁만 내고 있었다. 몽실은 생각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식구들의 밥상을 치우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에게 밥과 국을 가지고 가까이 왔다. 몽실아, 조금이라도 밥을 먹어야지. 안 먹어. 몽실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밀양댁이 이웃집으로 수소문을 해서 약을 만들었다. 밀가루에 치자물을 우려서 반죽을 한 것이다. 그 밀가루 반죽을 몽실의 무릎에다 붙이고 헝겊으로 쌌다. 몽실은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꼬박 누워 있어야 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래도 신통하게 버티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몽실의 다리는 전과 같이 꼿꼿하지 못하고 무릎이 굽은 채 뼈가 굳어버렸다. 몽실은 절름발이가 된 것이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반뼘이나 짧았다. 그러나 몽실은 걸어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기뻤다. 절뚝거리면서 몽실은 또다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3.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몽실이한테 찾아오는 동무 가운데 순덕이가 가장 좋았다. 순덕이는 배나무집 할머니 손녀였다. 조그만 오두막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순덕이는 조금 개구쟁이였지만 마음씨가 착했다. 순덕이는 빨랫감을 담은 옹배기를 이고 와서 부른다. 몽실아! 몽실아! 왜? 빨래 안 가니? 그래, 같이 가자. 몽실은 순덕이와 함께 빨래 가는 날이 즐겁다. 맑은 개울물에 기저귀랑 저고리랑 담가놓고 방망이로 토닥토닥 두들겨 빤다. 몽실이와 순덕은 딴 아이들보다 빨래도 잘한다. 기저귀를 헹구어 비틀어 짜는 몽실이 빨래 솜씨를 보고 순덕이가 말했다. 몽실은 나보다 빨래를 잘하는구나. 아니야, 순덕이가 나보다 잘 빠는걸? 개울물은 아직 손이 시렸지만 건너편 들판 저쪽은 아지랑이가 아른거린다. 빨래를 꼭꼭 짜서 옹배기에 담아놓고
몽실은 그냥 앉아 멀리 들판을 바라보았다. 대골에 와서 벌써 2해가 되어간다. 몽실은 갑자기 먼 고갯길 쪽으로 눈을 준 채 생각에 잠겨버렸다. 고개를 넘어 자꾸 가다가 기차를 타면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 지난 겨울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간 정씨 아버지를 생각했다. 함께 살고 있었을 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을 한 아버지였다. 그 일 때문에 화난 김씨 아버지는 몽실을 떠밀어 다리병신을 만들어 놓았다. 순덕이 빨래 옹배기를 챙기며 말했다. 몽실아, 그만 돌아가자. 좀 앉아 놀다 가자. 꾸중 들이면 어쩌겠니? 아주 조금만 놀다 가면 괜찮아. 너 왜 우니? 눈에 눈물이 나왔어. 몽실은 그냥 앉아 있었다. 순덕이가 몽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 대골에서 살고 싶지 않아. 몽실은 정말 눈물을 쪼르르 흘리며 울고 말았다. 순덕이도 함께 눈물을 글썽거렸다. 대골에 살고 싶지 않으면 어쩌니? 엄마하고 전에 살던 살강마을에 가고 싶어. 네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말이지? 응, 우리 아버지 이젠 돈 많이 벌어 집도 사고 양식도 많이 사놓았을 거야. 몽실은 자기도 모르게 영득이도 몰래 데려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났다. 몽실은 그래놓고 가슴이 뜨끔했다. 살강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몰래 도망쳐온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희숙이의 소꿉살림까지 제가 몽땅 가지고 나왔던 것도 마음에 찔렸다. 희숙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거야. 순덕이와 함께 빨래 옹배기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몽실이 머릿속엔 살강마을로 돌아가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영득이를 업고 절뚝거리며 골목길을 걸어다니면서도 몽실은 자꾸만 정씨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영두가 누나하고 같이 산나무 기차 타고 안 갈래? 찍찍퐁퐁, 찍찍퐁퐁. 영득이는 기차 소리 흉내를 내었다. 가고 싶다는 대답이다. 4월이 되고 영득이가 조금씩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몽실은 순덕이와 함께 뒷산 골짜기 비탈에서 돌나무를 캤다. 둘은 바위 틈으로 뿌리를 받고 자란 돌나무를 부지런히 따서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그때 아래편 보리밭 독에서 짖거리는 소리가 났다. 서른발이, 찐발이. 분명히 몽실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조금 작은 소리로 저희들끼리 짖거리는 것 같더니 소리는 점점 커졌다. 서른발이, 찐발이. 누구야? 몽실은 발딱 일어나 아래쪽을 노려보았고 순덕이가 소리쳤다. 몽실의 얼굴이 거의 하얀빛으로 변하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다. 몽실은 그만 주저앉아 흑흑 느껴 울었다. 놀리던 아이들이 우르르 달아나고 있었다. 모두 몽실이보다 1~2살 위인 대골 머슴애들이었다. 너희들 모두 일로 맞춰. 야단맞게 할 거야. 순덕이가 커다랗게 으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달아나고 난 뒤 순덕은 몽실을 부축해 일으켰다. 몽실아, 울지 마. 모두 나쁜 놈들이야. 세상 없어도 하나님 이번 여름에 벼락을 때려버릴 게다. 울지 마. 울지 마. 순덕이가 몽실의 나물 바구니까지 들고 함께 산을 내려왔다. 몽실은 서러워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어서 가야지. 살강으로 가야지. 여태까지 살강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으면 이렇게 다리병신이 안 되었을 텐데. 몽실은 줄곧 흐느끼면서 순덕이를 따라 걸었다. 집으로 돌아온 몽실은 깜짝 놀랐다. 마루 끝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 조금 근심스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몽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몽실은 고모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몽실은 과연 똑똑한 아이였다.
살강에서도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살고 있는 고모님을 금방 기억해낸 것이다. 고모가 몽실을 알아보고 마루에서 일어났다. 몽실아! 몽실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울던 울음을 삼키려고 애를 썼다. 너 다리는 왜 절뚝거리니? 언제 다쳤니? 고모가 몽실의 어깨를 보듬으며 재우쳐 물었다. 몽실은 참으려 했던 울음이 왈칵 치밀어 올라왔다. 고모는 몽실의 손을 만져봤다.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얼굴도 자세히 봤다. 옷매무새도 살펴보고 그리고 절고 있는 다리 쪽 치마를 걷어봤다. 형님, 왜 애를 이렇게 병신을 만들었어? 옷은 입꼬리고 부잣집에서 잘 먹여주겠다고 데려다가 사흘에 한 끼도 못 먹은 애처럼 말려놓았어? 고모는 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밖으로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다. 그건 김씨 아버지 잘못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되지 않았다. 고모는 계속 밀양댁한테 따지고 들었다. 밀양댁은 말할 수 없는 괴로운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오빠를 버리고 좋은 서방 얻어오면 혼자 오는 거지. 왜 죄 없는 딸을 데려다가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은 거요? 고모의 말은 밀양댁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것만 같았다. 듣고 있던 할머니가 일어서며 대꾸를 했다. 몽실이를 데리러 왔으면 잠자코 데려갈 것이지. 웬 큰 소리요? 그래, 이 댁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닌가요? 어린 것을 이렇게 학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고모는 할머니에게 대들듯이 말했다. 몽실은 겁이 났다. 김씨 아버지가 있으면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정없이 주먹을 휘둘러 아무나 닥치는 대로 때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득이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큰 소리로 따지던 고모는 가쁜 숨을 가라앉혔다. 몽실아, 가자. 어디가? 집에 가야지. 너희 아버지한테 말이다.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 바보야. 엄마는 이런 좋은 집에 시집 왔는데 무엇하러 너희 아버지한테 가니? 엄마 안 가면 나도 안 가. 뭐야? 이 어리석은 거사. 넌 이 집에 있으면 부엌대기밖에 더 안 된다. 어서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기다려? 그래, 너희 진짜 아버지 말이다. 몽실은 거지 같은 가난한 아버지의 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헤어져 어떻게 혼자서 간단 말인가? 그리고 귀여운 동생 영득이를 어떻게 두고 가나? 그때 잠자코 있던 밀양댁이 몽실이 곁으로 다가와서는 몽실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몽실아, 고모하고 같이 아버지한테 가거라. 엄마, 몽실은 왠지 눈물이 싹 가시어버렸다. 밀양댁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고 나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다음에 엄마한테 놀러 와도 되지? 그래, 놀러 와도 된다. 몽실은 고모를 돌아다 봤다. 고모, 순덕이한테 잘 있어라 인사하고 올게. 순덕이가 누구니? 우리 동무야. 그럼 어서 갔다 오너라. 순덕이는 할머니와 함께 방금 캐온 돌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몽실은 숨가쁘게 달려간 때문인지 얼른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몽실이 어째 왔냐? 순덕이네 할머니가 눈치가 다른 걸 알아차리고 물었다. 순덕아, 우리 고모가 데리러 왔어. 너희 고모가 어디서 왔니? 몽실은 가까스로 입을 열어 말했다. 순덕이가 몽실을 쳐다보며 물었다. 아버지한테서 왔어. 설강으로 데리고 오랬대. 그래? 몽실이 지금 아버지한테 가니? 응, 엄마도 가라고 했어. 어쩌면 갔다가 놀러도 된다고 했어. 아버지한테 가는 건 좋지만 엄마를 떨어져 가야 하니 어쩌지? 순덕이네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우리 순덕이나 몽실이나 부모 모실 복이 없나 보다. 몽실은 고모와 함께 2해 전에 넘어왔던 고갯길을 향해 걸었다.
밀양댁이 몽실이 입던 옷가지를 싸서 들려주었다. 순덕아, 놀러 올게. 잘 있어라. 잘 가, 몽실아. 절뚝거리며 몽실은 그러나 착실히 고모의 뒤를 따라 고갯마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몽실의 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밀양댁은 북받치는 울음을 터뜨려 놓았다. 몽실아, 애미가 잘못했구나. 하도 배고프고 어려워서 내가 잠시 생각을 잘못했단다. 부디 아버지한테 가서 건강하게 잘 자라라. 밀양댁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가득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고개 위에서 몽실은 밀양댁의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눈자위가 씀뻑거리고 코가 찡하게 더워왔다. 몽실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입속에서 수없이 내며 몽실은 걸었다. 작은 보따리를 보듬어 안고 절뚝절뚝 고모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걸었다. 새어머니 북촌댁. 기차를 타고 살강마을이 있는 정거장에 내렸을 땐 벌써 어둑어둑한 저녁이었다. 고모는 차에서 내려 곧장 살강마을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고모, 왜 살강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몽실이 물었다. 어서 살강으로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희숙이랑 다른 동무들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진 이제 살강에서 살지 않는다. 엄마도 도망쳐 버렸는데 거기서 창피해서 살 수 있겠니? 그럼 딴 데로 이사 갔나? 그래, 저쪽 노루실로 갔다. 몽실은 속으로 희숙이랑 다른 동무들을 못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둑어둑한 우찻길을 조금 걸어가다 보니 저쪽에서 어떤 남자 어른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오는 걸 보니 정씨 아버지였다. 몽실은 속으로 외쳐보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갑자기 가슴속에 싸늘한 바람이 스치더니 목줄기가 꼬장꼬장 굳어버렸다. 정씨가 다가와 몽실을 덥석 안았다. 정씨는 말없이 목에서 신음소리만 내었다. 몽실은 아버지가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몽실은 아버지가 이전처럼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어둑한 땅거미 속에서 정씨는 약간 쑥스럽게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는 역시 쑥스럽게 말했다. 몽실아, 엄만 죽일 년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쁜 엄마 싹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서 살자. 아버지가 널 고생 안 시키고 먼 데도 안 가고 고함도 치지 않을게. 몽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노루실 마을은 비스듬히 비탈진 산자락에 모여 있었다. 그 비탈길을 빙 둘러 안쪽 끄트머리에 정씨네 조그만 집이 있었다.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정씨가 손수 돌담을 쌓아 지은 집이다. 고모와 함께 셋이서 방으로 들어갔다. 호롱불을 켜니까 어둡던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바닥에는 갈대로 엮은 삿자리가 깔려있고 벽은 도토리 풀에 흙을 이게 발랐을 뿐 외양간처럼 어설픈 방이었다. 저녁 쌀이라도 있어요? 배고픈데. 고모가 정씨를 쳐다보며 물었다. 정씨는 윗목에 놓인 자루를 가리켰다. 저기 좁쌀 있다. 몽실이 윗목을 보니 베개만한 무명자루가 동그만히 놓여 있었다. 새까맣게 때가 찌든 자루였다. 고모가 바가지에 좁쌀을 담았다. 한 움큼 더 넣었다가 반 움큼 덜었다가 다시 조금 더 덜고는 부엌으로 가지고 나갔다. 솔가지에 불이 붙는 소리가 났다. 그릇이 달각거리고 달아오른 솥에 물방울이 떨어져 끓는 소리도 들렸다. 고모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밥을 지어가지고 왔다. 소금과 고춧가루만 넣고 버무린 미나리 생채를 한가운데 놓고 노란 조밥을 먹었다. 정씨는 사발에 담아주고
고모와 몽실은 바가지에 담아 함께 먹었다. 몽실은 밥을 먹고 나서 언제나처럼 밥상을 치우려고 일어섰다. 그때 몽실은 다친 왼쪽 다리를 비틀거렸다. 정씨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몽실은 아까 보니 다리 절뚝거리는데 왜 다쳤니? 몽실은 챙겨든 빈 그릇들을 손에 든 채 멈칫 서 있었다. 몽실아, 아버지한테 다리 보여드려라. 그리고 왜 다쳤는지 들려드려라. 고모가 조금 냉랭하게 말했다. 몽실은 갑자기 가슴이 저려왔다. 댓골 김씨 집에서 겪었던 서름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지금에야 온 것 같았다. 몽실은 챙겨들었던 그릇들을 도로 놓고 그냥 주저앉았다. 몽실은 찔끔거리면서 다리를 다쳐 병신이 된 이야기를 더듬어 들려줬다.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그 높은 처마 밑으로 새아버지한테 떠밀려 떨어졌어요. 새아버지가 뭐야? 듣고 있던 정씨가 꽥 소리를 질렀다. 몽실은 놀라 어깨가 들먹거렸다. 거기서 아버지라 부르던 것이 버릇이 된 걸 어쩌나. 앞으로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고모가 몽실이 대신 변명을 했다. 그래. 잘 먹고 살려고 가서 병신 되어 와서 꼴쳐오고. 정씨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비웃는 투로 말하고는 갑자기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더니 방바닥을 힘껏 내리치는 것이었다. 에이, 이놈아! 남의 가정 망쳐놓고 자식 새끼 다리까지 병신 만들어 놓은 놈이 어딨냐? 내 이놈을 그냥 두지 않을 게다. 이놈아! 정씨의 입술이 실룩거리더니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린다. 울면서 몽실의 곁으로 다가가 커다랗게 팔을 벌려 딸을 끌어안았다. 몽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고 정씨는 딸을 안은 채로 울고 곁에서 보고 있던 고모도 울었다. 정씨는 울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너희 엄마는 매정하게 날 버리고 갔지만 내가 동경에서 폭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네 엄마와 널 구했단다. 불쌍한 네 동생 종호는 그리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지만 내가 못할 짓을 하진 않았다. 정씨는 해방 전에 일본에서 폭격으로 내 식구가 죽을 뻔했던 것을 자신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2번, 3번 되풀이하면서 밀양댁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해방되었다고 남들이 다 조선 땅에 나오는데 나라고 그냥 일본에 남아있을 수 있냐? 땅 한 떼기 없는 고향에 돌아와 이 고생을 할 줄 누가 알았니? 그놈 종호란 놈만 죽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정씨의 넋두리는 무척 길었다. 밤이 이슥하도록 신세 타령만 하다가 저녁 먹은 빈 그릇은 치우지도 못하고 윗목에 밀어놓았다. 셋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쓰러져 잤다. 조그만 낡은 이불 한 장으로 정씨는 몽실의 등을 다독거려 덮어줬다. 이튿날 고모는 시댁으로 떠났다. 떠날 때 고모와 정씨는 따로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몽실이 얼핏 들어보니 아버지가 새로 장가를 가야 된다는 말이었다. 고모가 속삭였다. 내가 알아보고 좋은 올케 데리고 올게요. 오빠는 너무 걱정 마셔요. 고모가 가고 난 뒤 몽실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새로 장가를 가면 몽실이한테는 새엄마가 생기는 것이다. 왠지 허전하고 쓸쓸했다. 댓골 엄마가 떠올랐다. 영득이도 보고 싶어졌다. 엄마는 괜히 영득이네 집에 시집 갔어. 가난하더라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씨는 건넌마을 큰 기와집 머슴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다. 몽실이는 하루 종일 혼자서 지냈다. 다행히 노루실에도 몽실이 또래의 동무들이 많았다. 몽실은 쉽게 그 애들과 친하게 놀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찾아와서 수다를 떨다 가기도 했다. 몽실이와 아버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몽실은 아주머니들을 향해 눈을 부릅떴다.
아주머니들은 몽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조금 무안스러웠는지 흩어져 갔다. 그 후로도 몽실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많이 시달렸다. 그 중엔 몽실의 처지를 참마음으로 동정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남준의 어머니였다. 남준은 정거장이 있는 마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몽실이와 동갑이었지만 몽실은 아직 학교에 간다는 건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몽실아, 이제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 한글 글자 하나 못 익히면 사람도 아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남주한테 와서 같이 공부해라. 남준의 어머니는 친절하게 권했다. 몽당 연필 1개와 누런 피지 종이 같은 종이도 한 장 주었다. 몽실은 밤마다 남주한테 가서 한글을 익혔다. 몽실은 뎃골 김씨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었기 때문에 작은 살림이지만 꾸려나갔다. 아버지 정씨는 주인 집에서 새끼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몽실이 혼자 밥을 지어 먹었다. 산나물을 뜯어다가 죽도 끓였다. 누더기 같은 아버지의 옷을 깨끗이 빨고 집안 청소도 했다. 그러나 몽실은 외로웠다. 뎃돌 끝에 오독하니 앉아 눈물을 짓기도 했다. 서름이 북받치면 훌쩍훌쩍 울었다. 아버지 정씨가 울고 있는 몽실을 달래주었다. 그러나 울고 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정씨는 무섭게 화를 내었다. 한양년 같은 애미가 뭐 때문에 보고 싶다는 거야? 보고 싶거든 당장 가버려! 정씨는 커다란 손으로 몽실의 뺨을 때렸다. 몽실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쌓안고 큰 소리로 울었다. 정씨는 술에 취하는 날이 많았다. 밤이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내 활개를 펴고 누워서 코를 골았다. 몽실은 구석 쪽에 쪼그리고 새우잠을 잤다. 뎃골 김씨를 생각했다. 정씨와 비교를 해보기도 했다. 어느 쪽이 김씨 아버지인지 어느 쪽이 정씨 아버지인지 잘 가려내지 못할 때가 있었다. 어쩌면 둘은 닮은 데가 많았다. 어머니 밀양댁도 정씨 남편에게 죽도록 얻어맞았었다. 술 취하고 때리는 것이 둘이 꼭 같았다. 여름이 왔다. 저녁 되면 남주랑 경애랑 함께 냇물에 다슬기를 주우러 갔다. 여름해는 지루하리만큼 길었다. 어느 날 몽실이 바가지 그득히 다슬기를 주워가지고 젖은 치마를 입은 채 돌아오니 손님이 와 있었다. 고모하고 또 다른 낯선 여자였다. 갑자기 몽실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새어머니? 얼굴은 조금 예쁜 편이고 키가 커서 그런지 말라 보였다. 긴 모가지에 여자는 노란 삼배 적삼을 입고 있었다. 몽실의 예감대로 여자는 고모가 데리고 온 아버지의 새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고모는 몽실이의 눈치를 줄곧 살펴보다가 밤이 으슥해서 마당 구석 쪽으로 몽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 몽실아, 저 아줌마 마음에 드니? 몽실은 잠자코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살아봐야 알겠지만 내가 몽실이 생각해서 좋은 엄마 데려오려고 애를 썼단다. 이 아줌마는 몸이 약해서 흠이지만 마음씨는 좋은 아줌마야. 몽실이는 앞으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라. 몽실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숙인 고개가 점점 아래로 처져내리고 금방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말았다. 고모도 언짢았는지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노루실 북쪽에서 왔다고 해서 새어머니를 북촌댁이라 불렀다. 북촌댁은 다소곳이 말이 없는 여자였다. 몸이 약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따금 얼굴에 괴로운 표정이 나타나곤 했다. 가난하고 적막한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매만졌다. 몽실의 해진 저고리를 예쁘게 기워주고 아버지의 고무신도 자주 깨끗이 씻어주었다. 몽실아. 북촌댁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몽실을 불렀다. 몽실은 어쩐지 서먹서먹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 밀양댁에게 하던 대로 반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예 하고 존댓말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 사이니까 자연 둘 사이가 쉽사리 가까워지지 않았다. 전보다 뎃골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지고 영득이가 보고 싶어졌다. 밤마다 앞마당에 거적을 깔고 혼자 누워 몽실은 별을 세면서 울었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뎃골 엄마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었다. 5. 까치바위골 할아버지.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난 노르실 마을에 밤을 타서 공비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타작을 해서 가마니에 담아 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을 떠매고 달아나는가 하면 외양간에 소를 끌고 가버리기도 했다. 이웃마을 삼거리에서는 달아나는 공비를 붙잡으러 따라가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며 지냈다. 공비란 게 뭐야? 빨갱이들이야. 빨갱이들이 숨어서 도둑질하러 오는 거지. 빨갱이는 어디서 왔니? 미국 사람이니? 소련 사람이니? 미국 사람도 소련 사람도 아니야. 그럼 일본 사람이니?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디 사는 사람이야? 어디 살긴 노르실 사람도 있고 까치바위골 사람도 있고 삼거리 사람도 있다. 뭐야? 상거리 사람이 왜 상거리에 와서 도둑질을 하니? 그리고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니? 그건 나도 모른다. 학교 가는 길에서 아이들은 공비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떠들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공비들은 훔치러 올 때 얼굴에다 시커먼 먹물을 칠하거나 헝겊으로 칭칭 감고 눈만 내놓고 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까치바위골에선 앵두나무집 아들이 쌀가마니를 훔쳐 달아났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 쪽지를 써놓고 갔더래. 그래서 어쨌니? 앵두나무집에선 다음에 아들이 또 올까 해서 닭을 잡고 떡을 만들어 문 밖에 내놓았더니 어떻게 알고 그날 내려와서 가지고 갔대. 그러나 그 앵두나무 집 아버지는 아들과 남몰래 통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뒤 소식을 몰랐다. 겨울 동안 어른들은 모두 경비원 노릇을 했다. 경찰지서 앞에서 까치바위골 산속 깊숙한 곳까지 군데군데 움막을 지었다. 한 마장 아니면 두어 마장씩 사이를 두고 엉성한 움막 초소가 세워지고 번갈아 밤을 지새며 지키는 것이었다. 몽실이 아버지 정씨도 헌옷을 겹겹이 껴입고 화롯불을 담아들고 움막으로 나갔다. 정씨가 지키고 있는 움막은 지서에서 19번째 움막이었다. 수수깡과 볏짚으로 얽어놓은 움막 안은 찬 바람을 막는데 별 도움이 못 되었다.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무릎이 저리고 발이 시렸다. 12번째 움막에서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이어서 13번이 14번으로 연락을 하고 그 14번이 또 15번으로 연락을 했다. 산속 맨 꼭대기까지 밤새껏 몇 차례나 번호 부르는 소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노루실 산비탈 귀퉁이에 붙은 몽실인의 오두막에서도 그 소리가 낭랑하게 들렸다. 몽실은 새어머니 북촌댁과 누워 잠을 청했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무엇 때문인지 그 소리가 조그만 몽실의 가슴을 찡하도록 아프게 한 것이다. 모두 춥지 않을까? 저렇게 지키고 있으면 공비들은 마을에 내려오지 못하고 무얼 먹고 살아갈까? 그때 바깥 냇물 쪽에서 19번 하는 소리가 났다. 19번은 아버지 정씨 번호였다. 이어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몽실은 그 대답 소리가 흡사 자기를 부르는 소리 같기만 했다. 몽실은 부스스 일어났다. 곁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잠이 깰까 조심하면서 부엌으로 나갔다. 아궁이 바닥을 헤쳐보았다. 아까 저녁에 묻어둔 숯덩이들이 벌겋게 불이 붙어 있었다.
몽실은 그 숯불을 깨진 옹배기 조각에다 재를 뒤집어 씌워 담았다. 소중스레 받쳐들고 19번 아버지 움막으로 바쁘게 갔다. 절뚝절뚝 절름발이 걸음이 무척 익숙했다. 산비탈을 내려가 논두길을 걸었다. 그리고 조그만 시내를 건너 넓은 벌판에 정씨의 움막이 있다. 몽실은 동동걸음으로 그 움막 앞에 다가갔다. 누구야? 인기척에 놀라 정씨가 소리쳤다. 아버지, 몽실이 아니냐? 웬일로 왔니? 숯불 갖고 왔어요. 화로가 다 식었지 않아요? 정씨는 뜻밖이었기 때문에 놀라웠다. 딸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싸늘하게 식었던 화로가 다시 따뜻해졌다. 몽실의 깜찍한 정이 더 따뜻하게 해준 것이다. 너도 여기 앉아 좀 쉬었다 가거라. 몽실은 움막 안쪽에 아버지와 꼭 붙어 앉았다. 치바이골 앵두나무집 할아버진 어찌 됐어요, 아버지? 아마 돌아오시기 힘들게 됐나 보더라. 왜 못 오시나요? 아들이 있는 곳을 대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는다니까. 하지만 할아버진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그걸 고지 듣니?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아무리 자식이지만 빨갱이한테 떡을 해주고 닭을 잡아주다니 그건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아버지, 몽실이 정씨 얼굴을 쳐다봤다. 어두운 움막 속에서도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가 되어 집을 나갔다면 역시 떡 해드리고 닭을 잡아드릴 거예요. 정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몽실은 내 말이 맞냐고 물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정씨였다. 몽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까만 하늘의 별들을 쳐다봤다. 디딤돌 아래 신을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가자 북촌댁이 반쯤 몸을 일으켰다. 몽실이 어디 갔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못하러 밤중에 갔다 오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요. 몽실은 이불 귀퉁이를 들치고 들어가 누웠다. 그때 아득히 먼 데에서 20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내리고 매운 바람이 불었다. 노루실에도 삼거리에도 설날이 다가왔다. 대목장날 몽실은 북촌댁을 따라 장을 보러 갔다. 처음엔 설날이 온다고 해도 몽실은 별로 기쁘지도 않았다. 뎃골어머니 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몽실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외롭고 귀찮기만 했다. 그러나 남주랑 경애가 설빔 자랑을 하면서 좋아하니까 어린 몽실이도 차츰 들뜨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정씨의 무명 바지 저고리를 새로 지었다. 북촌댁은 몽실의 눈치를 보면서 물었다. 몽실아, 넌 치마는 어떤 색깔로 하고 싶니? 난 서른 없어도 돼요. 몽실은 일부러 토라진 척 말했다. 남주랑 경애는 분홍 치마 했더구나. 너도 분홍으로 할까? 몽실은 예 하고 대답하고 싶은 걸 가만히 있었다. 그럼 모레 장날 나하고 같이 가서 치맛감을 고르자꾸나. 북촌댁의 말에 몽실은 겨우 마음을 놓았다. 서롯이 없어도 된다고 해놓고 정말 그 말대로 서롯을 안 해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대목 장날이어서 장터는 몹시 붐볐다. 울긋불긋한 옷감을 펼쳐놓고 가게 주인들은 굉장히 재고 있었다. 몽실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남주와 같은 인조견 분홍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택했다. 북촌댁은 밤이 늦도록 저고리를 만들었다. 솜씨가 무척 깔끔하고 자상했다. 뎃골어마보다 더 훌륭한 것 같구나. 몽실은 무척 놀랐다. 다 된 치마 저고리를 입어봤을 때 몽실은 새어머니의 정이 새삼 가슴에 스며드는 듯 했다. 그러나 몽실은 그래도 도리지를 했다.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아무리 자상하게 해줘도
대꼴 친어머니 같지가 않은 것이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분홍 치마를 입었지만 몽실은 역시 열적은 것 같았다. 구부러진 왼쪽 다리를 똑바로 버티고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설날 아이들은 남준의 집에서 너를 뛰고 있었다. 몽실은 그냥 서서 보고만 있다가 아이들이 권하는 바람에 한번 올라섰다. 몽실아, 손잡아줄까? 괜찮을 거야. 남주가 물었다. 몽실은 별로 위태로울 것 같지가 않았다. 경애하고 그렇게 마주 너를 뛰었다. 몇 번 쿵덕쿵덕 뛰었는데 왠지 몽실은 몸이 왼쪽으로 기우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어깨를 기울여 자세를 똑바로 하려고 했다. 순간 몽실은 발을 헛디뎠다. 널 쪽이 왼쪽으로 삐끗하니 돌아가고 몽실은 땅바닥에 넘어졌다. 떼떼옷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남주가 얼른 부축해서 일으켰다. 경애도 귀돌이도 을순이도 옷을 털어주고 머리를 매만져줬다. 몽실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았다. 절름발이는 널 같은 걸 뛰지 말아야 하는 건데. 갑자기 몽실은 우울해졌다. 새어머니한테 미안했다. 널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버렸어. 별로 버린 것 같지 않은데 넘어졌으면 다친 데는 없니? 다치진 않았어요. 그럼 됐지. 옷은 입으면 더러워지는 거니까. 북촌댁은 흙 묻은 저고리를 깨끗이 걸레로 닦아주었다. 몽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북촌댁에게 왼쪽 다리를 다친 얘기를 했다. 그날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러 왔나 봐요. 엄마하고 나하고는 길가 쪽 정식이네 뒤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지. 들키면 안 될 테니까. 새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죠요? 그럼 엄마가 그쪽에서 아기를 낳지 않았으면 혹시 아버지를 따라왔을지도 모르지. 그래요. 영득일 떼놓고 엄마는 아버지를 따라 못 올 거예요. 무엇이든지 한번 잘못된 일은 자꾸자꾸 잘못되나 봐요. 내 다리 다친 것도 바로 아버지가 찾아오셨던 날이에요. 어쩌다가 다쳤니? 그쪽 아버지가 다치게 했니? 그랬어요. 김씨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웠어요. 내가 하도 무서워 울었더니 엄마하고 같이 밀어버렸어요. 김씨 아버지가 땀인 거예요. 그래서 봉당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다친 거예요. 몽실은 눈에 한박 물기를 머금었다. 북촌댁이 몽실을 끌어다 안았다. 흡사 젖먹의 아기처럼 무릎에 올려놓고 왼쪽 다리 무릎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날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몽실이 다리는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 때문이구나.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그토록 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도 김씨 아버지와 엄마는 자주 싸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다리를 다치게 됐을 거예요. 다리 다친 건 내 팔자예요. 몽실은 눈에 가득 괜 눈물을 뺨으로 주르르 흘렸다. 6. 인생이라는 것. 몽실은 새어머니와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어머니, 나하고 같이 야학에 안 갈래요? 노르실 동네 창고에서 그쯤 국민학교 최 선생이 글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가서 배우면 되는 것이다. 몽실은 자꾸 글 공부가 하고 싶었다. 남주한테 배워서 제 이름자와 가게와 거겨는 익혔지만 아직 책을 보면 깜깜한 것이다. 나하고 같이 가요. 네, 어머니. 그래, 같이 가자꾸나. 북촌댁은 몽실의 손을 잡고 야학에 갔다.
창고 안은 바닥에 가마니 떼개가 깔렸고 여기저기 허물어져 구멍이 뚫어진 벽은 창호지로 발라놓았다. 장작난로를 피워서 따뜻했다. 최 선생은 아직 새파란 총각이면서도 무척 어른스러웠다. 어디서 구해다 걸었는지 헌 칠판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큼직큼직하게 써놓았다. 최 선생만한 나이 또래의 처녀 총각들이 가장 많이 모였다. 가물가물한 남폿불을 걸어놓고 모두가 열심이었다. 배운다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머니의 젖은 키를 크게 하고 몸을 살찌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머리가 개고 생각을 잘하게 한다. 최 선생은 저녁마다 학생들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에 가는 나그네는 참 고달픕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르고 험한 산길도 있고 때로는 강을 건너고 위험한 벼랑길도 가야 됩니다. 그 고달픈 길에서 어떤 때는 무서운 짐승도 만나고 날강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맑은 날씨에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드는 깊은 산속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어떻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 선생은 물어놓고 옹기종기 앉아있는 학생들을 둘러봤다. 모두 눈을 깜빡거리며 잠시 생각을 했다. 희미한 남폿불이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다. 종남이었다. 나이 20살이 되는 검정 바지 저고리의 총각이다. 첫째, 배가 부르도록 밥을 시켜 먹여야지요. 굵직한 목소리로 종남이가 말하자 교실 안 학생들이 와 하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역시 핫바지 총각인 구만이가 놀려주듯 말했다. 종남이는 먹을 것만 생각하는구나. 그럼 먹지 않고 무슨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종남이가 구만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따지듯이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길을 걷자면 우선 배불리 먹어야겠죠. 여러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종남이 학생의 의견을 더 들어봅시다. 최 선생의 말에 학생들은 다시 조용해졌다. 종남이가 하던 이야기를 다시 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지까지의 길이 얼마나 되는지, 험한지, 평탄한지 먼저 가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제야 옳은 말이라는 듯이 여기저기에서 손뼉을 쳤다. 최 선생이 다시 말했다. 종남이 학생의 의견은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의견은 아주 중요한 거입니다. 누구든지 길을 가자면 그 길의 멀고 가까움과 어느 정도 험한가 평탄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들이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 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자는 데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은 물론 우리 마을, 우리 국가의 앞날에 어떤 장애들이 있는가 미리 잘 알아서 우리는 튼튼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방이 되고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여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져 서로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우리는 바른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힘이든지 남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소련의 힘을 의지하면 소련의 식민지가 되고 미국을 의지하면 곧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일제 35년은 어리석은 우리 어른들이 일본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맡겨버린 결과가 되었지요. 일사보호조약이란 게 바로 그런 못난 약속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하던 말을 잠깐 그치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학생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도 과연 남의 꼭두각시 노름이 아닌 제 스스로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면 언제든지 속게 마련입니다. 속고 나서 후회 말고 정신 차려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부가 끝나 돌아오는 밤길은 몹시 추웠다. 모두 오늘 배운 한글 첫걸음을 베낀 공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둘씩 셋씩 짝지어 집으로 돌아갔다. 검정 바지 저고리 종남이와 구만이는 아까 이야기하던 길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꺼내어 떠들기도 했다. 어머니, 인생이란 게 뭐예요? 몽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북촌댁을 보고 물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 하나 보더라. 팔자하고 비슷하군요. 팔자도 먼저 알고 걸어갈 수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 몽실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아니에요. 팔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엄마가 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네가 괴롭더라도 참고 열심히 살면 알게 될 게다. 어떻게 사는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야. 최 선생의 인생이 길이란 말을 들은 뒤 몽실은 곰곰이 생각하는 아이가 되어갔다. 자기의 일만 아니라 어머니의 일도 아버지의 일도 그리고 이웃에 살아가는 모습도 눈여겨봤다. 야학에는 부지런히 나갔다. 최 선생은 그 뒤에도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다. 노루실의 처녀 총각들은 한글을 깨치고 산수 공부도 했다. 서로 모이면 인생 이야기도 하고 나라 이야기도 했다. 어디서 공비들과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금세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모두 쉬쉬 입 다물고 모른 척했다. 그러나 소문은 금세 퍼지고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을 전했다.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사람들은 농사일에 바빠졌다. 몽실은 요사이 북촌댁의 배가 자꾸만 불러오는 것을 눈치채었다. 몽실은 영득이를 가졌을 때의 친어머니 밀양댁의 배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몽실은 북촌댁의 표정을 살피고 나서 물었다. 어머니, 저... 왜 그러니? 몽실은 마음먹은 대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북촌댁의 숨소리가 무척 가쁘게 들렸다. 저 말이에요. 대골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북촌댁은 얼른 대답을 안 했다. 몽실이 북촌댁을 따르고 위해주는 듯 했지만 역시 제 엄마가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갈게요.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가기로 하자. 벌써 1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엄마는 자주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 한번 갔다 오너라. 그러나 정씨에게 그 뜻을 말하자 펄펄 화를 내었다. 이제 그녀는 네 애미가 아니다. 절대 못 간다. 못 가! 몽실은 화를 내는 아버지 정씨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아버지 인생도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봐. 몽실은 모처럼 마음먹었던 대골 어머니 집에 가는 것을 그만두어야 했다. 영득이가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지만 참아야지. 가서 만나봐도 함께 살지 못할 텐데 뭐. 남주가 업고 있는 남주 동생 기찬이가 방실대며 웃고 있을 때 영득이 생각이 간절했다. 김씨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영득이와 몽실은 남남이라고 어른들은 말했다. 그러나 몽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혼자서 도리질을 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낳았으니까 내 동생이 분명해. 그리고 몽실은 북촌댁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생각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몽실이와는 어떤 사이가 되는 것일까? 정씨는 은근히 아기에 대한 기쁨을 나타낼 때가 있다.
몽실아, 네 동생은 틀림없이 아들일 게다. 엄마가 낳거든. 잘 업어 키워라. 어? 왜 대답이 없니? 잘 키우겠어요. 몽실은 입으로만 말했다. 아직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도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몽실이 하고 싶은 대로는 안 될 것이다. 최 선생님은 누구나 자기의 길은 자기가 알아서 잘 걸어가라 했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걸어간다는 게 무엇가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좀 더 크면 알게 될까? 그때까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 북촌댁의 배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았다. 배가 불러오는 대신 얼굴빛이 점점 나빠졌다. 손목도 가늘어지고 모가지도 길어졌다. 움직이는 몸짓이 무척 힘들어 보였다. 아버지 혼자서 일하는데 내가 가만히 놀아서 되겠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지. 북촌댁은 보리밭 매기, 감자밭 매기 사기를 했다. 어머니, 몸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별로 아프지 않아. 그렇다고 놀고 있으면 편하겠니? 어쩐지 불안스러웠다. 그러나 북촌댁은 어느 날 면장집 보리밭을 메고 와서 그대로 누워버렸다. 먹지도 않고 끙끙 앓기만 했다. 몽실은 흰죽을 끓여 북촌댁 머리맡에 놓고 숟갈로 떠서 입에 넣었다. 북촌댁은 몇 번 받아먹고 나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이제 기운이 좀 나는구나. 몽실이가 죽을 쑤어주어서 아주 잘 먹었어. 어머니, 더 누워 계셔요. 내가 어머니 대신 다 할 테니까요. 그래, 고맙다. 몽실아. 예? 북촌댁은 누웠다. 누워서 몽실의 얼굴을 쳐다봤다.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다는 거요? 아기가 태어나면 몽실이가 귀여워해 주겠니? 몽실은 어쩐지 코끝이 찡해왔다. 귀여워할게요. 고맙다, 몽실아. 북촌댁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7. 새어머니의 슬픔. 몽실아, 너 먹으라니까. 응, 그래. 몽실은 남준의 어머니가 준 콩가루 묻힌 쑥떡을 받아들고 우물쭈물거렸다. 왜 그럴 것만 있니? 저 이따가 먹을 거야. 몽실은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쑥떡을 치마폭에 감추느라 얼굴이 빨개졌다. 벌써 가니? 응. 몽실은 남주가 이상해서 눈이 동그래져 바라보는 것을 모른 척 뛰어나왔다. 흡사 무엇을 훔쳐가지고 가는 기분 같았다. 집에 와서 몽실은 가지고 온 쑥떡을 북촌댁 앞에 내밀었다. 이건 떡 아니니? 어디서 난 거야? 남준의 거예요. 너 먹지 않고 왜 갖고 오니? 난 먹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잡수세요. 몽실은 거짓말을 했다. 일부러 어머니께 드리려고 남준의 집에서 도망치듯 뛰어나와 가지고 온 쑥떡이다. 북촌댁은 쑥떡을 한 입 베어 먹었다. 모가지가 길고 눈이 움푹 들어간 북촌댁의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몽실은 잠깐 생각했다. 아기 가진 어머니한테는 잉어가 좋다더라. 몽실은 어떻게든 잉어 한 마리를 구해서 어민께 고아드리고 싶었다. 보릿고개는 아주 길었다. 햇보리가 나야만 보릿살이 남아 쉽게 구할 텐데 지금은 모두가 배를 졸라매고 있다.
대골 어머니가 영득이를 배웠을 때 잉어를 고아 먹던 것이 생각난 것이다. 그곳 할머니가 어머니보다 아기에게 이롭다고 고아주던 잉어국을 밀양댁이 행복스레 먹던 기억이 났다. 밀양댁이 있는 대골은 보릿고개도 모른다. 넉넉한 집과 가난한 집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일까? 그래서 밀양댁은 그 부잣집을 택하느라 가난한 정씨아버지를 버리고 간 걸까? 어쩐지 몽실은 밀양댁에 대해 처음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기를 가졌어도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북촌댁은 왜 굳이 이런 곳에 시집을 왔을까? 그러고는 그 가난을 이렇게 견디고 있을까? 최 선생이 말한 인생의 길을 밀양댁은 잘 알아서 걸어간 것인가? 아니야, 그건. 몽실은 세차게 도리질을 하면서 다래끼를 메고 산으로 갔다. 혼자서 솥밭 사이로 다니면서 산나물을 캤다. 부지런히 캐다가 먹어야지. 무엇이라도 많이 먹으면 힘이 날 게다. 바디나물, 고수나물, 뚝깔나물, 개미나리, 칡동아리나물, 미역나물, 잔대나물, 쌀이나물. 몽실은 정신없이 나물을 캤다. 어질어질 현기증이 났다. 배가 고팠다. 아침에 산나물로 끓인 죽을 먹고 점심은 걸러야 한다. 봄날의 길고 긴 하루에 몽실은 배고픔과 맞서 싸워야 했다. 나물 다래끼를 어깨에 메고 몽실은 모가지를 늘어뜨리며 걸었다. 서녁 하늘에 해님이 넘어가고 있다. 어머니. 북촌댁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몽실아, 배고픈데 일찍 오지 않고 여태 있었니? 죽 다 끓였어요? 그래, 방에 들어가자. 몽실은 다래끼를 봉당 위에 내려놓고 옷에 먼지를 털었다. 거무죽죽한 산나물죽이 뚝배기에 뜨거운 김을 내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몽실은 죽을 먹었다. 홀홀 입으로 식혀가면서 열심히 먹었다. 뚝배기 그득 한 죽을 먹고 나니 땀이 흘러내렸다. 나물 빛깔처럼 파리한 얼굴에 잠깐 핏기가 돌았다. 몽실은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부시고 솥을 가셨다. 납작한 돌 선반에 뚝배기를 엎어놓고 물행주를 꼭꼭 짰다. 몽실이는 동이를 이고 물을 길었다. 5월이지만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러나 몽실은 북촌댁과 나란히 봉당 끝에 앉아서 별을 보았다. 몽실은 주저주저 하다가 북촌댁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왜 가난한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셨어요? 우리 고모가 속이진 않았어요? 속이다니. 그대로 다 들려줬어. 하나도 속이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굶어가면서 사는 가난한 집인데도 시집 오고 싶었어요? 북촌댁은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고모한테 속았어요. 아니야, 몽실아. 속인 건 고모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랑 몽실을 속이고 있단다. 난 나쁜 여자야. 북촌댁은 한숨을 길게 쉬었다. 몽실은 금방 말뜻을 알 수 없었다. 북촌댁이 무얼 속이고 있다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것만 같았다. 한참 뒤 북촌댁이 몽실을 불렀다. 몽실아. 네. 난 아버지랑 몽실을 여태 속였단다. 난 너희 집에 시집 와서는 안 되는 몸이야. 어머니 괜한 말씀을 하셔요. 무엇 때문에 속였다고 해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 내 얘기할게. 북촌댁은 몽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고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다.
10살짜리 어린애에게 하는 말 같지 않게 북촌댁은 자상하게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그 얘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았다. 19살 때 북촌댁은 가까운 읍내 총각에게 첫 번째 시집을 갔었다. 얼굴이 남달리 고왔던 북촌댁은 그 덕택이었는지 무척 좋은 신랑감을 고를 수 있었다. 살림도 괜찮은 집안이었다. 남편은 읍내 우체국에 다녔다. 한 1년 동안 재미있게 살았다. 북촌댁은 그만하면 남부러울 것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불행은 먼데 있지 않았다. 북촌댁은 갑자기 몸에 병을 갖게 되었다. 무서운 병이었다. 가슴앓이였다. 기침이 나고 빨간 피를 토했다. 의사는 남편과 헤어져 얼마 동안 요양을 하라고 했다. 친정에 가서 1년 동안 병치료를 했다. 그러나 쉬 낫지 않았다. 2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북촌댁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3년이 되어도 4년이 되어도 북촌댁의 병은 낫지 않았다. 읍내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북촌댁은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이다. 몽실아, 어머니 그럼 아직 아프셔요? 그렇단다. 많이 나았지만 아직 이렇게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잖니? 몽실이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단다. 몽실아, 사람은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도 남을 속이고 해치며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지. 내가 몽실이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몽실이 자주 울 때가 많은데 이젠 울지 말고 참도록 해요. 나도 많이 울었지.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매일 울었으니까 어떠했겠니? 그러나 그게 부질없었어. 그렇게 울지 말고 입술을 깨물었으면 난 좀 더 건강할 수도 있었을 거야. 우는 건 참 못난 짓이야. 몽실은 얼굴이 붉어질 만큼 가슴이 뛰었다. 걸핏하면 울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어머니 이제 울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술을 깨물어요. 저하고 함께 열심히 살아요. 절대 울지 않고 어머니를 돕겠어요. 그날 이후 몽실은 딴 사람처럼 되었다.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북촌댁과 둘이서 나물 다리끼를 메고 산으로 들로 함께 다녔다. 고사리를 캐다 읍내 장에 팔아 식량도 조금 샀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기도 하지. 새어머니 티가 조금도 나지 않는구먼. 친어머니와 딸보다 더 정다운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말처럼 둘은 눈에 띄게 정다웠다. 북촌댁은 나물죽을 더 많이 먹고 잠을 잘 잤다. 5월이 가고 6월이 왔다. 북촌댁은 이제 만삭이 되었다. 몽실은 북촌댁의 얼굴을 쳐다보면 자꾸 불안해졌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야지. 정씨는 지난 봄부터 시오리 길이나 떨어진 셋들 마을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다. 내일 모레쯤 아버지한테 찾아가려고 했다. 북촌댁 몰래 몽실은 셋들에 갔다. 일찍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네가 정서방 딸이니? 정씨가 머슴으로 들어있는 집 아주머니가 찾아간 몽실을 차근차근 훑어보면서 물었다. 네. 몽실은 분명히 대답했는데도 목소리가 작았다. 왜 찾아왔니?
아버지한테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거기 올라가서 기다려라. 정서방은 산에 풀 베러 갔는데 점심 먹으러 올 거야. 몽실은 주인 아주머니가 가리키는 건넌방 문 앞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쑥스럽고 지루한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한낮이 되어도 정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인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툇마루에 앉아있는 몽실을 자꾸 쳐다봤다. 아이들은 모두 머슴애들로 삼형제였다. 방 안에 들어가 무언가 맛있게 먹는 기척이 났다. 몽실은 부끄러운 생각과 함께 가슴이 따가워 왔다. 그냥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한낮이 지나고 나서야 쇠등에 풀을 한 발이 실은 정씨가 돌아왔다. 아버지, 몽실은 마루에서 일어났다. 몽실이 아니냐? 네가 어쩌었니? 정씨는 풀짐을 내리고 소를 외양간에 들어놓았다. 쇠죽을 퍼다주고 그러고는 머슴방인 문간방으로 몽실이를 데리고 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밥상을 들고 왔다. 먼저 정씨 밥상을 놓고 들어가더니 밥 바가지에 숯가를 걸친 된장 뚝배기를 가지고 와서 밥상 옆에 놓았다. 바가지의 밥은 몽실의 몫이었다. 쌀과 좁쌀이 반반씩 섞인 일곡만으로 지은 밥이다. 많이 먹어라 몽실아. 정씨는 밥상 위에 자기 그릇의 밥을 몽실의 밥 바가지에 한술 더 덜어서 줬다. 몽실은 부끄러운 것도 체면도 꾹꾹 참아가면서 밥을 먹었다. 그래, 뭐하러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 때문에 왔어요. 아기 낳기 전에 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야? 어머니한테 잉어 한 마리 사서 고아드려야 해요. 기운이 너무 없어요. 정씨가 안주인에게 가서 무어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다. 먼 발치에서 몽실이 보고 있자니 안주인의 얼굴이 찌푸려졌다가 고개를 흔들었다가 끄덕였다가 무어라 짓거리곤 했다. 그리고 나서 광 쪽으로 가더니 조금 뒤에 서너 대쯤 되어 보이는 자루뭉치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와 정씨에게 건네줬다. 정씨가 몽실에게 쌀자루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이것밖에 못 주겠단다. 가을에 받을 세경에서 앞당긴 거야. 돈도 주었어요? 그래, 쌀 서대하고 돈은 30원이야. 이거 내가 이고 갈 수 있겠니? 가져갈 수 있어요. 몽실은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30원은 손에 꼭 쥐었다. 어서 가거라. 아버지도 며칠 뒤에 다니러 갈 테니까. 아버지... 몽실은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다. 고달픈 머슴살이를 하는 정씨가 불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몽실은 울지 않기로 했다. 종종 걸음으로 주인집 대문을 나섰다. 그러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8. 동생 난남이. 7월 중순 북촌댁은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그때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 전쟁이 일어난 지 20날이 되었고 이웃들은 모두 피난짐을 싸고 있었다. 사흘 전에 청년들은 일선으로 끌려갔다. 그 가운데 30살이 넘는 장년들도 몇 있었다. 몽실이네 아버지 정씨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불려간 것이다. 몽실아, 어떡하지? 아버지가 가시면... 북촌댁은 면장이 갖다 준 입대 통지서를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싸움터에 가면 오래 있다 와요? 몽실은 잘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물었다. 싸움터에 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단다. 총으로 서로 쏘아 죽이는 곳이야. 공비들하고 총싸움 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곳이에요?
그것보다 몇 배 더 위험한 곳이야. 몽실의 가슴이 방망이질했다. 아버지가 그런 위험한 곳에 끌려간다니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머니? 안 가도 된다면 오죽 좋겠니. 그러나 가야 된단다. 그건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정 씨는 면사무소 앞에서 트럭에 실려 일선으로 그렇게 가버린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난 전쟁은 북한의 인민군이 더 강했는지 국군은 남으로 후퇴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르실까지 피난민이 내려온대요. 어떡하면 좋죠? 우리도 보침을 싸야겠어요. 전쟁이 밀어닥치면 쫓겨가야 하지 않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가슴을 죄면서 일손조차 잡지 못했다. 모내기를 끝내고 어머니들은 산밭에 삶을 거두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비행기가 무서운 소리로 날아가고 있었다. 어머니, 전쟁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몽실은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듣고는 궁금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가 전에 얘기하셨잖니? 일본에서 폭격으로 고생했다고 하던데. 그랬어요. 살던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폭탄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런 일 나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얘기만 들어도 무섭더라. 왜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려고 그런단다. 몽실은 그때까지 전쟁의 무서움, 슬픔 같은 것을 몰랐다. 정 씨가 떠나고 난 다음 날부터 북촌댁은 몹시 괴로워했다. 아기를 낳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몽실은 처음 알았다. 뱃골 밀양댁이 영득이를 낳을 땐 그냥 쉽게 낳아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자고 났다니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할머니가 기뻐하던 것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촌댁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몸부림을 친 끝에 정말 가까스로 아기를 낳았다. 남준의 어머니가 오고 이웃집 장골 할머니가 와서 아기 낳은 뒤에 바라지를 했다. 몽실은 장골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들락날락거렸다. 북촌댁은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 식은땀이 온 얼굴을 세수한 것처럼 흘러내렸다. 그렇게 애써 낳은 아기가 예쁜 계집애였다. 아버진 아들 낳기를 소원하셨는데. 북촌댁은 몹시 섭섭한 듯이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딸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무사히 낳아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삼신할매한테 감사해야지. 장골 할머니도 남준의 어머니도 한숨 돌리며 기뻐했다. 장골 할머니가 방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먹을 쌀이 있니? 우리 몽실이가 쌀하고 미역 사놓았어요. 몽실이가? 남준의 어머니와 장골 할머니가 함께 몽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계실 때 여쭈었더니 주인집 쌀을 얻어주셨어요. 몽실은 보퉁이에 깊이 감춰뒀던 쌀과 미역을 내놓았다. 에그, 기특도 하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남준의 어머니가 쌀을 씻어 안치고 미역을 안쳐 첫 국밥을 지어왔다. 그러나 북촌댁은 그것을 먹지 못했다. 어느새 북촌댁의 얼굴에 핏기가 가셔가고 있었다. 백지장처럼 하얗다가 파랗게 질렸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면서 점점 정신을 잃고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몽실은 울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몽실은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북촌댁 정신 차려요. 그리고 얼른 밥을 먹어야지.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하는데 먹지 않으면 젖이 안 나와요. 남준의 어머니가 밥그릇을 머리맡에 놓고 한사코 권했다. 그러나 북촌댁은 실눈만큼 눈을 떴다간 다시 감아버리는 것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렸지만 나오지 않았다.
남준의 어머니가 젖꼭지를 비틀어 짜보니 조그만 하얀 물방울이 몇 방울 흘러나왔다. 아이에게 그 젖꼭지를 물렸더니 면목은 빨았다. 사흘 만에 북촌댁은 눈을 떴다. 어머니! 몽실은 저도 모르게 목이 메면서 눈물이 나와버렸다. 북촌댁은 몽실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힘없이 몽실을 불렀다. 몽실아. 어머니, 어서 일어나 밥하고 국하고 잡수셔요. 네? 어머니! 몽실아. 아기 없고 고모네 집에 찾아가거라. 몽실아. 북촌댁은 그 이상 말을 못했다. 간신히 말끝을 흐리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어버린 것이다. 앞산 너머 양지 쪽에 북촌댁은 아무렇게나 묻혔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국군이 쫓겨가면서 낯선 인민군들이 탱크를 타고 건너편 신장로로 유유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리 짐을 싸놓은 마을 사람들은 밤을 타서 피난을 나갔다. 몽실은 갓난아기를 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할머니, 어떡해요? 이 아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에그, 불쌍한 것들. 장골 할머니한테 몽실은 애원하듯 말했다.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 안았다. 몽실아. 네. 쌀이 아직 있니? 네. 그걸 한 줌만 갖고 오너라. 몽실은 달려가서 쌀을 가지고 왔다. 장골 할머니는 그 쌀을 입에 넣어 오래오래 꼭꼭 씹었다. 그러고는 씹은 쌀을 가지고 죽을 끓였다. 몽실아, 이걸 아기에게 조금씩 떠 먹여라. 몽실은 그 암죽을 조금씩 아기 입에 떠넣었다. 아기는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가자 힘이 나는지 신통하게 그것을 받아 삼키는 것이었다. 난남아, 죽지 말고 살아라. 너희 애비 돌아오면 만나봐야지. 장골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기도하듯이 중얼거렸다. 할머니, 난남이가 뭐예요? 난리통에 태어났으니 난남이지 뭐니. 아기 이름이야. 너희 아버지 돌아오시면 좋은 이름 지어줄 테니 그때까지 그렇게 부르자꾸나. 난남이. 몽실한 아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날 밤으로 피난을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의 사람들은 길이 막혀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을순이네와 남준애도 섞여 있었다. 몽실은 기뻤다. 온 마을이 텅텅 비었다가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마음을 놓게 된 것이다. 인민군들이 동네 창고로 몰려와서 머물렀다. 마을에 남아있던 남자들이 인민군 부대에 나가 부역을 했다. 장골 할아버지도 남준의 아버지도 나갔다. 무거운 탄알 상자도 나르고 음식도 날랐다. 부인들은 인민군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척 고생을 했다. 마침 보리와 감자는 걷어들였기 때문에 보리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많은 밥을 짓기가 힘이 들었다. 인민군들은 자꾸 몰려왔다. 비행기가 날아와 쉴 새 없이 폭격을 했다. 산 너머 어디쯤엔가 밤이면 불길이 솟으면서 대포 쏘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인민군 부상자들이 들것에 들려왔다. 빈집마다 부상 입은 군인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전에 최 선생이 한글을 가르치던 동네 창고에 모여 인민교육을 받았다. 인민군 노래도 배우고 혁명 얘기도 들었다. 몽실은 난남이를 안고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이면 이곳저곳 처마 및 그늘을 찾아 난남이를 보호해야 했다. 쌀을 씹어 암죽을 끓여 먹이지만 난남이는 자꾸 보채고 울었다.
조그만 손은 병아리 발가락처럼 뼈만 남았다. 장골 할머니, 아무래도 난남이는 죽으려나 봐요. 몽실은 장골 할머니에게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난나매를 안고 갔다. 몽실아, 난남이 이리 다오. 저기 한번 가보자. 장골 할머니는 난나매를 안고 갓난아기가 있는 집을 찾아 나섰다. 감나무집 종군의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갔다. 어머나, 가엾게도 젖을 못 먹어 이렇게 되었군요. 종군의 어머니는 난나미를 안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난나미는 매달리듯 젖꼭지를 물고 정신없이 빨았다. 한참 동안 젖을 빨자 종군의 어머니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난나미를 매정하게 떼어놓았다. 그만 먹여도 되겠죠? 우리 종구 먹을 걸 남겨야 하니까요. 종구 엄니, 조금만 더 빨려요. 조금만 더 먹여 죽으려. 장골 할머니가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나 종군의 어머니는 새침하게 고개를 돌렸다. 싫어요. 장골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곁에서 보고 있던 몽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 난나미가 자꾸 불쌍해졌다. 몽실아, 이만해도 고맙지. 안고 가거라. 장골 할머니가 난나미를 몽실의 가슴에 안겨줬다. 그러나 난나미는 젖을 먹었기 때문인지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비탈길을 올라갔다. 죽은 북촌댁의 얼굴이 자꾸 앞을 가렸다. 왜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몽실은 싸움터에 간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 인민군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대골 엄마는? 그리고 영득이는? 몽실은 난나미를 들여다봤다. 난남아, 인민군이 떠나거든 우리들이 고모한테 가자, 응? 어디서 대포 소리가 쿵쿵 울려왔다.